내 이름은 윤말순 69.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는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목도리를 파는 노점으로 근근히 살았다. 장사는 늘 힘들었지만 가게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보면 참았고 일 끝나고 동네 목련나무 아래 서서 하늘 한번 보고 들어오면 그걸로 좋겠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나. 며느리 지영이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 아이가 참 곱다고 생각했다. 말끝마다 어머니하고 낮게 깔리던 목소리도 싹싹했고 무엇보다 내 아들 진호가 아이 앞에서 허리를 구부리는 걸 보니 정말 사랑하는구나 싶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손녀 하나를 보았고 내 집은 자그마한 웃음으로 가득했다. 그러다 재개발 바람이 우리 동네를 덮치면서 모든 게 휘청됐다. 구청에서 보낸 안내문에는 보상금이 어쩌고 이주가 어쩌고 쓰여 있었다. 나는 글자를 2번, 3번 더듬어 읽었다. 어머니 이참에 우리랑 같이 지내요. 이젠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하고요. 지영이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 믿음이 있다고 그때는 생각했다. 보상금이 들어온 날 우리 셋은 은행 창구 앞에 나란히 앉았다. 창구 여직원이 계좌 설명을 하는 동안 지영이는 친절한 말투로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 어머니 요즘은 모바일이 편해요. 공과금도 병원비도 원하시면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그날 카드 2장이 새로 발급되었다. 내 이름으로 된 것과 대리 사용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지영이 명의 카드. 나는 사인란에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한 획 한 획마다 남편 생각이 났다. 여보 이참에 당신 허리 편하게 누울 자리를 마련해요. 내 평생 허리 펴고 누워보는 게 소원이었다면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며 처음 한 달은 아무 문제 없었다. 지영이는 공과금도 챙겼고 장도 봐왔다. 손녀의 우유값도 내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꼬깃꼬깃 모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어머니 이건 기록해 둬야죠. 나는 고마워하며 그 영수증을 상자에 차곡차곡 쌓았다. 그런데 2달쯤 되었을 때부터 영수증이 줄어들었다. 대신 낯선 택배가 늘었다. 거실 한켠엔 누런 상자가 계속 쌓였고 그 위로 외국 글자가 가득한 라벨이 붙었다. 어느 날 밤 택배 기사와 지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나누는 말이 들렸다. 네 맞아요. 이번 거는 카드 끝자리 9354의 정기 결제요. 나는 눈을 감았다. 정기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지만 곧 내 생각을 접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건 내 아들을 의심하는 것과 같으니. 봄이 오고 목련이 피었다. 목련이 피면 남편 기일이 코앞이라는 뜻이다. 그날도 시장에서 돌아와 나무 아래 서 있었다. 하얗게 벌어진 꽃잎 사이로 하늘이 시리게 보였다. 그때였다. 지영이가 걸음을 재고 달려왔다. 어머니, 오늘 좀 도와주셔야 해요. 왜 그러니? 애기 피아노 학원비가 밀려서요. 저번 달에 제가 깜빡했나 봐요. 그런데 이번 달이랑 합쳐서 내야 한대요. 그래? 얼만데? 지영이는 눈치를 보며 금액을 말했다. 나는 잠깐 딱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내 머릿속에 학원비라는 단어와 붙어 다니기엔 너무 큰 돈이었다. 그렇게 비싸냐? 요즘 다 그래요 어머니. 다행히 어머니 카드로 결제해 두었어요. 승인 문자는 어머니 휴대폰으로 갔을 텐데 제가 확인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요즘 사는 방식인가 보다. 내 방식이 오래된 것인가 보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방바닥에 들어 누워 천장을 보았다. 초라함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다. 나는 누가 되었나. 며느리 등 뒤에서 따라다니며 카드만 내주는 가랑비 같은 사람이 되었나. 다음 날 새벽 시장에 나가는 길에 나는 결심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내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 그게 뭐 대단한 결심도 아니었지만 오늘부터 나는 영수증 상자를 다시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지영이 몰래 카드 명세서를 종이로 받아보겠다고 은행에 요청했다. 며칠 뒤 두툼한 봉투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 부엌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두고 아무도 없는 시간까지 기다렸다. 집안이 조용해지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때 나는 봉투를 열었다. 1장, 2장. 그리고 내 가슴이 서늘해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명세서에는 내가 가본 적 없는 매장 이름들이 가득했다. 피부과 수입 가방 편집숍 호텔 뷔페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으로 꽂힌 해외 결제. 붙은 메모엔 정기를 뜻하는 약자가 찍혀 있었다. 손가락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눈앞에서 글자가 흐릿해졌다. 마침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지영이가 들어왔다. 나는 명세서를 굳이 숨기지 않았다. 식탁 중앙에 올려둔 채 그 아이를 바라봤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영수증이 줄어들길래 내가 직접 확인해 봤다. 이게 다 뭐니? 지영이는 잠깐 굳더니 곧 웃음을 만들었다. 아, 그거요? 다 가족을 위해 쓴 거예요. 병원은 아이 알레르기 치료, 호텔은 시아버지 제사 준비로 만나서 식사한 것, 가방은 이건 제 실수네요. 대신 다음 달에 줄일게요. 정기 결제는? 요즘은 다 정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어머니. 그날 밤 나는 오래 울었다. 며느리의 말투는 예의 바르고 부드러웠지만 내 가슴 어딘가를 꾹 짓눌렀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말이 마치 내가 오래된 가구 같은 존재라는 선언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자 나는 나무랄 데 없는 노인에서 조금 다른 노인이 되어 있었다. 모른 척하던 노인이 아니라 기억하는 노인으로. 나는 시장으로 갔다. 옛 동료들을 찾아다녔다. 잘 나가던 시절 내가 원단 떼어다 목도리 만들어 팔던 그때 함께 밤을 새웠던 사람들. 다들 주름이 깊어지고 흰머리가 늘었지만 여전히 반가워했다. 말순이. 아직도 그 눈빛이네. 내가 부탁이 있어.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카드 명세서, 정기 결제, 호텔 뷔페, 해외 결제. 친구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 하나둘씩 내 손을 잡았다. 우리가 뭐를 도와줄까? 너 예전처럼 정확하더라. 기억력이 칼이었잖아. 칼은 칼집에만 있으면 녹슨다. 이번엔 좀 뽑아서 써보려 한다. 다음 주 일요일 우리 가족과 며느리 쪽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었다. 남편 기일 겸 2주 전 마지막 인사 자리를 지영이가 잡아놓았다. 장소는 호텔 뷔페였다. 나는 하얀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를 입고 목련꽃 모양 브로치를 달았다. 남편이 생전 나에게 처음 사준 브로치였다. 식장 입구에서 지영이가 활짝 웃으며 나를 맞았다. 어머니 오늘은 마음껏 드세요. 제가 계산할게요. 그래.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내 가방을 꽉 잡았다. 그 안에는 작은 녹음기와 복사해 온 카드 명세서와 내 친구가 알아봐준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식사가 무르익어 갈 때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늘은 남편 기일이자 우리 가족이 새 집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자리에 모인 날이다. 내가 할 얘기가 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로 모였다. 지영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지난 2달 내 카드가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했다. 다들 가족이니까 오해 없게 여기서 확인하자. 나는 천천히 명세서를 꺼냈다. 사람들 앞에 조용히 한 장씩 펼쳐 보였다. 호텔 가방, 피부과 수입 쇼핑몰, 해외 결제. 금액은 숫자였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지영이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곧 차분하게 말하려 했다. 어머니 이건.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내 친구 영숙이와 시장에서 만나 같이 준비해 준 사람들, 그리고 지영이가 정기 결제로 묶어놓은 몇몇 업체의 직원들이었다. 죄송합니다만 윤말순 고객님 카드로 진행된 정기 계약들 관련해서 본인 확인 요청 받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확인하자. 내가 동의한 적이 있는지. 직원들은 대리 결제 위임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영이는 지체 없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여기요, 어머니가 사인하셨어요. 나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다. 종이의 가장자리에는 내가 모르는 글씨체로 쓰인 내 이름이 있었다. 오랜 친구가 알려준 팁을 떠올렸다. 너는 사인할 때 시옷의 획을 꼭 2번 긋는다. 그게 내 버릇이야. 서류 속 사인은 시옷의 획이 하나였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내 사인은 시옷에 획이 2개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지영이는 식은땀을 흘렸다. 어머니가 바쁘시다고 해서 제가 대신은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인은 남의 손으로 흉내 내는 게 아니다. 나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버튼을 누르자 며칠 전 우리 집 부엌에서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참에 어머니 카드 정기 돌려놓자. 어차피 모를 거야. 요즘 어른들은 그런 거 모르셔. 지영이의 목소리였다. 그 옆에서 누군가 낄낄거리는 소리. 호텔은 내가 알아볼게. 포인트 쌓이면 우리 둘이 여행이나 가자. 지영이의 동생이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지영이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들 진호가 멍한 얼굴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지영아, 이게 뭐야? 오해예요. 다 가족을 위한 일은 몰래 하지 않는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계산대에 올리는 것도 가족이 할 일은 아니다. 나는 준비해 온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재개발 보상금 중 일부로 이미 계약해둔 작은 상가 전세 계약서였다. 내 친구들이 그동안 발품을 팔아 찾아준 곳. 시장과 가깝고 월세가 나오며 관리가 쉬운 1층 점포. 나 거기로 간다. 내 이름으로 계약했다. 보증금은 내 통장에서 빠졌다. 앞으로 생활은 내가 벌고 내가 쓴다. 지영이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어머니, 그럼 너희는 너희 집에서 살아라. 우리 돈은 이제 우리 돈이 아니다. 각자 벌어 쓰는 거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부탁할 때만 도와줘라. 그게 서로 깔끔하다. 아들 진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 내가 지켜줄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계좌가 아니라 내 가정이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의 선을 배우자. 식당의 공기가 달라졌다. 누군가는 미안하다고, 누군가는 창피하다고, 누군가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목련이 피는 봄날 꽃잎은 하얗지만 꽃술은 단단하다. 나도 그렇게 살기로 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방 한켠에 앉았다. 벽지에 남편의 그림자가 흐릿하게 비치는 것 같았다. 여보, 나 잘했지.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 어딘가 따뜻했다. 창문을 열자 멀리서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시장에 나갈 시간은 아직 이르지만 나는 벌써부터 새벽 공기가 그리웠다. 이사날 나는 나무 서랍에 쟁여둔 목도리 몇 개와 오래된 전기 주전자, 목련 브로치를 챙겼다. 지영이는 문 앞에서 작게 인사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나는 잠시 그 아이 눈을 보았다. 미안함과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중요한 건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다. 그 아이는 울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다. 새 상가에 들어갔을 때 나는 한동안 텅 빈 매장을 둘러보았다. 햇빛이 유리문을 타고 바닥에 번졌다. 먼지가 춤을 추었다. 첫 손님은 시장에서 만났던 할머니였다. 말수나 여기다 자리 잡았구나. 나는 웃었다. 일단 목도리는 계절이 아니니까 여름엔 얇은 스카프랑 모자 좀 팔려고. 내가 하면 뭘 팔아도 잘 팔리지. 나는 계산대 위에 작은 상자를 올려두었다. 그것은 영수증 상자였다. 모든 들어오고 나감이 다시 내 손에 돌아왔다는 증표. 계산대 뒤 벽에는 종이 달력을 걸었다. 날짜에 연필로 조그맣게 오늘도 버팀이라고 적었다. 여름이 왔고 내 상가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수다 떠는 장소가 되었다. 아이고, 내 며느리도 말이야. 세상 참 빨라. 그래도 너처럼 딱 끊을 땐 끊어야 해. 그들은 각자의 사연을 상자처럼 풀어놓았다. 나는 차를 끓여 건넸다. 어느 날 오후 지영이가 아이 손을 잡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이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다. 지영이는 아이를 내 앞으로 밀며 말했다. 할머니께 인사드려. 아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나 피아노 열심히 칠게요. 나는 웃었다. 그래, 나중에 할머니 가게에서 연주해줘. 지영이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요즘은 제가 생활비 따로 벌고 있어요. 카드도 제 걸로 쓰고요. 어머니 돈 더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건 너를 위해서도 좋아. 내가 번 돈으로 내 아이 키워라. 지영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아이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람은 누구나 배우며 산다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다. 가끔 밤이 오면 내 마음 구석에서 예전의 서러움이 기어 나왔다. 하지만 그 서러움은 예전처럼 나를 삼키지 못했다. 나는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누군가 내 삶의 방향키를 쥘 때 나는 작아진다는 것을. 그래서 나의 방향키를 다시 내 손에 쥐었다는 것을. 가을이 깊어갈 무렵 목련나무는 잎을 다 털어내고 앙상했다. 나는 나무 밑에 서서 하늘을 보았다. 내년 봄에도 너는 피겠지.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다. 어머니. 아들 진호였다. 그의 얼굴엔 그늘이 있었다. 엄마, 나 이번에 직장에서 좀 일이 생겼어. 아마 한동안 수입이 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살다 보면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다. 혹시. 그가 말을 흐렸다. 나는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눌렀다. 돈이 필요하면 내 아내와 상의해서 오너라.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둘이 종이에 써서 내 손에 올려라. 그럼 내가 알아서 하마. 진호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더니 낮게 말했다. 엄마가 달라졌어. 나는 웃었다.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내 자리를 찾은 거다. 겨울이 와서 첫눈이 내리던 날 손녀가 가게 앞에서 피아노 앱으로 캐럴을 연주했다. 동네 어르신들이 둘러싸고 박수를 쳤다. 지영이와 진호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다. 나는 계산대 뒤에서 차를 끓였다. 김이 피어오르는 머그잔 옆에 오늘 들어온 영수증이 가지런히 놓였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다. 여보, 우리 참 오래 돌아서 여기까지 왔지. 밖에선 아이 웃음소리가 눈발을 타고 맑게 퍼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했다, 말순아. 오늘도 버텼다. 목련은 잎을 다 잃었지만 뿌리는 겨울을 지나 봄을 준비한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의 계절을 스스로 넘기고 있었다. 누가 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걸어서 가는 길로.